삼성자산운용 ETF 네 그렇게 한번 계속 먹냐? 정프로님 남기셨길래 네, 반도체 같은 것들 네. 어떻게 담아야 될지 약간 헷갈리면 그럴 땐 이렇게 ETF로 한 바구니에 나눠서 담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 ETF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요즘 시장 움직이는 게 ETF 같아 보면. 맞아요. 네, 금융투자 거의 대부분 ETF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ETF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오늘은 또 트럼프 때문에 불안한 날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일들이 또 있어갖고 자, 일단 지난주 잠깐 정리하고 한번 가볼까요? 예,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6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6주 만에 반등, 5주 연속 하락했었습니다. 그랬나요? 예, 반등폭은 길주 위주로 반등을 해서 나스닥이 4.4%, 다우가 한 3% 반등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휴장이었고요. 목요일 날은 그냥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왔고요. 주식시장은 쉬어도 외환시장이랑 정유시장은 선물시장은 거래가 열리니까요. 유가 많이 올라왔고 달러인더스는 99.9로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환율 시장도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근데 유가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난주에 반등을 했던 것은 이제 세 가지의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과 사실 상관없이 일단 일봉상 지지라인 붕괴 후에 위험 회피 기계적 매물이 있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3호 신용 시장의 정책적 개입으로 인해서 우려가 좀 둔화됐다는 부분하고 그걸 파월 의장 등판으로 인해서 정책을 현재 스탠스 유지한다라는 입장으로 국채 수익률이 좀 약간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뭐 전쟁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시장 내부적인 환율 그리고 국제 수익률 이 부분으로 시장이 좀 움직인다는 걸 전형적으로 지난주에 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일봉이고요. 하단 붕괴할 때 투매가 나왔고 그것을 반등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주봉입니다. 5주 연속 하락하다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좀 해서 이란 전쟁 마무리되면은 여기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정도 뭐 그렇게 정도 끝났습니다. 엔비디아도 이 박스권 제가 이 기자님께 자꾸 짓궂게 물어봤는데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은 것만도 뭐 안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빨리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네. 한 190달러까지 가야지만 그러면 이 밑으로 안 깨지겠구나. 우리 지수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수 5천 포인트 깨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을 하는데 위로 도망가 있으면 안 깨겠구나. 이런 심리적 안도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좀 그런 현상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반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는 1% 하락, 코스닥은 6.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많이 하락했는데 코스피가 오른 것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쪽이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날 삼성전자가 14% 반등했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선방하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방산주들이 급등을 한 게 좀 있었고요. 네. 코스피는 좀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더 많이 되는 거는 이제 삼성당 제약을 비롯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 역시 외국인들은 6조 6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요. 기관들이 5.3조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이렇게 보면은 지수는 하락했는데 주 후반 들어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국내 기관들이 샀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산 게 금투에서만 산 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잘 보시면 국내 기관들이 5.3조를 샀는데 금투에 3.7조 샀죠. 네. 그러니까 금투 제외하고 뭐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이런 데들 있잖아요. 보험. 이런 데들이 지난주 이틀 동안 좀 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약 1조 원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금요일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오랜만에 순매수가 한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독특한데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환율이 올라갔다가
좀 여기서부터는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전쟁이 여하튼간에 이제 마무리 막바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았냐? 뭐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들어온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 봐야겠죠. 하루 들어왔다고 뭐 외국인들이 이제부터 들어오는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제 보인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올랐겠죠. 플러스죠? 예, 네, 플러스입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좀 특징을 말씀드린다면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4.73% 시작을 했고요. 저가가 마이너스 7%고 고가가 플러스 2.5%예요. 10%죠. 네. 고가와 저가 사이가. 지수가 일주일에 10% 변동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지난 한 주에 사실 또 줬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합쳐가지고 합치면은 7% 정도 하락을 했다가 수요일날 13.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다시 6% 하락했고 금요일날 다시 4%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줬습니다. 이거를 뭐 밑에서 샀다가 위에 올라오면 팔고 이랬으면 수익이 엄청 났겠지만 쉽지 않죠. 네. 그런 분들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10시에 트럼프 연설 후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금요일날 다행스럽게 좀 반등을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수는 좀 하락을 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미국도 반등을 하는 한 주였고요. 우리나라도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되면서는 좀 반등 시도를 하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변화가 생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일봉은 전체 하락의 박스권의 하단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라서 좀 아슬아슬하죠. 네. 사실 그런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급락 후에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을 크게 주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잘 보시면 급락했다가 반등 굉장히 컸다가 또 빠졌다가 반등 줬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차로 이 폭이 줄어들죠. 이렇게 네. 이 폭이 줄어들면 일정 시점에 가면 방향을 잡아요.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거든요. 네, 그런 시점에 좀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이제 지난주에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을 우리 시장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전쟁이 좀 끝나고 뭔가 좀 기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 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들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초 약간 흔들리다가 정리해서 예. 올라가는 걸 저는 또 그러면 기대해요. 48시간 내에 합의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느낌들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일부러 제가 이것도 좀 적어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백악관에 계속 출근해 있다. 쉬지 않고 일한다. 이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속보로 빨간 글씨로 우리 뉴스에 네. 계속 나왔어요. 야,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이란에 부여한 기간을 지켜라. 4월 6일 데드라인을 해놨다가 4월 7일로 연장했습니다. 하루. 요거 아침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21일 날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었고요. 23일 날 3월에요. 5일 후에 했었고 26일 날 10일 연장했다가 그랬다가 5일 날 48시간 그래서 4월 6일까지라 그러다가 하루 더 연장해서 6일 날 하루 연장해서 4월 7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4월 8일 수요일 날 아침 9시입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계속 출근하고 있다.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러면서 아까 공인자님 전해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 SNS에 우리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딱 그대로 이대로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열어라 미친놈들아 안 하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빨리 끝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포로님 말씀 주신 대로 야 이번에는 진짜 또 유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끝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죠. 그런 것들이요.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뭐 이란 측에서는 걸프구 전체를 대상으로 무제한 보복선언을 한다.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도 봉쇄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 뉴스 막 계속 보셨지만 홍해도 만약에 봉쇄가 여기 되면은 그러면은
진짜 뭐 향후에 경제가 어떻게 되고 유가가 어떻게 되고 내내 그냥 이들 내내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만약에 48시간 내에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준비 완료됐다. 우리는 미국의 승인만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요 내용들은 제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요. 이란 외무장관이 평화를 제안했다는 5가지 항목이 좀 돌아다니고 나와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3.67% 이하로 하향할 거고 핵무기 포기 약속을 하겠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이용권을 보장하겠다. 대신 미국 및 동맹국의 대이란 제재 전면 철회하고 양국 간 향후 공격 금지에 대한 상호 불가침 조약에 서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멀리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 보면은 미국의 입장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입장이 있고 이란은 이란의 입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그러면 제재 철회해주고 공격 안 한다고 하면 나도 핵무기 포기하고 해협 재개방 할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거죠.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런 안이 나왔다라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람 안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혁명수비대에서 이거 오케이 한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은 좀 있는 상황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이번 주 시황을 앞서서 먼저 읽어드린 이유는 이거를 애써 좋게 보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워딩대로 뭐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란 측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전혀 처음에는 무대응이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대응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야 그러면 이번에는 어찌됐든 끝내고 싶어 하고 끝내려고 노력들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주말이었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안 되면 그러면 시장이 크게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시장이 지금 네. 지난주에 그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을 줬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될 거 같냐. 그리고 그냥 차라리 그냥 4월 6일로 그냥 하지. 4월 7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일까지 있어야 돼요. 네. 수요일까지.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 9시니까 우리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을 이 이코노믹 대위 데드라인을 두고서 거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뭐 보고 싶은 대로 보겠죠. 각자들 보고 싶은 대로 보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그 선물 야간 시장에서 오랜만에 그냥 보합권이 끝났어요. 맨날 급락 아니면 급등이었는데 네. 그 얘기도 역시나 이번 주에 대해서는 시장이 관망 분위기가 있었다. 야간 시장에서도 선물 시장에서도 근데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이 전쟁은 끝날 것 같다. 전쟁 이후를 보자.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긴 해요. 보면은 왜 그런 얘기들 하냐면 이제 뉴스들 많이 보면은 이제 데드라인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군사작전 기간 60일인데 그게 4월 29일이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남아있지 않냐.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선거도 치러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진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 끝내려고 노력들을 한다. 이렇게 시장은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는 이렇게 적어왔냐면 시장은 가만히 보면은 이번에 끝날지 다음에 끝날지 간에 일단 전쟁 후를 걱정하거나 기대하거나 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은. 그래서 전쟁 후에 유가는 그러면은 바로 떨어질 수 있을까? 이 고금권에 계속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둔화가 될까 안 될까? 그리고 AI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강하게 있을까? 그리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에서 패권 경쟁을 하는 데서 이것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용 정책들은 뭐가 나올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전쟁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전후를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게 좀 나타나고 있다. 네.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는 것은 이번 주에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어떻든 간에 최악이 돼가지고 급락을 한번 했던 아니면 그날
잘 마무리돼 갖고 그 사이에 6일 7일 사이에 뭐 급등을 하던 간에 그것 때문에 그 이벤트 때문에 급등할 거야 급락할 거야 하는 종목이나 섹터를 찾지 말고 이후에 뭐를 보자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꾸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급락을 했어. 오케이 급락했더라도 나는 거기서 살 거야 아니면 나 이거 갖고 있을 거야. 그 이후에 다시 좋아질 거야. 이런 거를 시장에서 보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1월에 24% 상승, 2월에 19% 상승, 3월에 19% 하락. 그리고 4월에 지난주에 6%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4월에는 3월의 하락을 좀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거의 뭐 디데이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그냥 봐야죠. 뭐 야대리 얘기처럼 이거 뭐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각자의 개인적인 시나리오는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5,410포인트를 안착하면 5,000포인트 안 깨겠다 생각하고 좀 안정적으로 거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5,75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시 시장이 다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건 뭐 내용이 이따 뉴스에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뭐 CT 51조에서 메리츠에서 54조까지 나와가지고 뭐 설명을 부연설명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8일 오전 9시니까 수요일 오전 9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어서 일단 좋게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경계감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이거를 뭐 어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번 뉴스는 이란 전쟁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네. 뭐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뉴스 말씀드리면 일단 그 BOA 8호 파이리 지점에 폭탄 테러 시도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가 은행들의 그 유럽에 있는 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럽의 직원들은 재택근무,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은 파리에 주재한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하고 있고요. JP모건에서 전 직원 보안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뭐 다들 이제 은행 쪽도 그러니까 테러로 걱정하는 그런 쪽들도 이제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폴리마켓 뭐 이거 말들이 요즘 많죠. 근데 아무튼 이달 말에 미국의 지상군 진입 가능성이 100% 쪽으로 좀 배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쟁 관련해서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냐면 뭐 계속 얘기해봤자 모르는 얘기 계속 우리가 하면은 뭐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대응할지 나는 어떻게 할지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 예산안을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이 이번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좀 시끄럽죠.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조 달러의 국방 예산을 제안했다라는 얘기예요. 국방부 예산 1.1조 달러, 탄약 생산 확대 및 방위 산업 기반 강화에 3,500억 달러, 그리고 함선 건조에 650억 달러를 배정했다는 거고요. 몇 가지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재생에너지 쪽이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AI 에너지 쪽으로 확대하는 걸로 요 돈을 여기로 옮겨가는 그런 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고요. 재생에너지가 없어지면서 AI 에너지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원자력하고 원자력하고 네네. 그리고 뭐 그쪽에 있었던 그거 뭐죠? 수소연료가 아니고 뭐라고 천연가스 뭐 이런 네, 거. 천연가스. 네. 천연가스.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히 네네. 네. 그쪽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예산이 증가한 데는 국방부가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43.7%. 그리고 뭐 이민국 마약 당초 때문에 사법부 늘고 보훈부, 교통부, 에너지부 이렇게 늘었다 그러고요. 예산 감소는 제일 많이 감소된 게 국제 프로그램이 3.4%. 요 표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읽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국제협력기구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거 다 대폭 다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 뭐라 그러죠? 뭐 국제보호기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협력기구 네. 이런 데들은 상당히 힘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동부, 농무부, 내무부 다 줄였어요. 국방부가 늘리고 대부분 다 줄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어떤 스탠스로 가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요번에 보여줬는데 이거 시끄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만 반대론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가 되게 많아서 아마도 다음 예산안을 하면서 예산 결의를 하면서 정치적인 노이즈가 상당히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있는 거는 저는 오늘 뭐 그 뉴스는 전에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한국의 K 방산의 위상이 다시 커졌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한다라는 얘기들을 좀 요즘에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원래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방 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호기가 왔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에서 이제 기술 인프라 전쟁이라는 이제 제목의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기술 인프라가 전쟁의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을 이번에 실제로 목격을 하면서 이란이 아마존 등 중동 데이터 센터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공격했다라는 발표들을 자기들이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는 국가 인프라급 자산이 되면서 전력, 통신, AI 핵심 인프라로 AI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가 부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이번 전쟁과 별개로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대한 경쟁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 뉴스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존이 최대 2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발표가 있었고요. 뭐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투자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투자 발표한 내용만 하면은 약 6,650억 달러. 한화로는 1,00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걸 지금 발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AI 경쟁이 이제 기술 경쟁에서 기술 장벽에서 이제 자본의 경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 가지고 사모 신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뉴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제가 이 뉴스를 쭉 접하면서 전쟁과 상관없이 전쟁도 전쟁이지만 더더욱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됐지만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쩐의 전쟁, 돈의 싸움으로 되는 그렇게 진행이 확실히 되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는 돈의 흐름을 조정하면서 돈이 많이 가는 쪽으로 그래서 정책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기술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돈의 흐름이 있는 쪽에서 실제로 성장이 일어나고 그쪽에서 수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투자의 수익도.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이쪽에서 계속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가 자료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번 전쟁이 뭐 극도로 뭐라 할까요? 최악의 극한 상황이 돼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테크 쪽을 만약에 지고 간다면 테크 쪽을 지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의 사이클하고 정책 사이클에 있어서 정책 사이클은 지금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술 혁신 사이클은 원래 중심축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위험 상황이 닥치더라도 저가에서 매수한다든지 또는 내가 들고서 물린다 하더라도 테크 사이드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 좀 하고 있고 운용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반도체 관련한 뉴스들이 좀 있는데요. 미국에서 메모리 ETF, 이 회사가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에요. 중소형사 회사인데, 중소형사인데,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에서 라운드힐 메모리 ETF를 신규 상장했는데, 미국에서 근데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독특한데, 메모리만 투자하는 ETF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메모리만 투자하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이 ETF의 비중을 봤더니, 삼성전자가 25%고 SK하이닉스가 24%예요. 야. 나머지 키옥시아,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나냐 이런 것도 쭉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기를 끄면 끌수록 그리고 자금이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수급은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메모리 ETF가 필요가 없었겠죠. 뭐 메모리라는 게 그렇게 막 각광받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안정적으로 이익이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너무 돈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ETF도 긴급하게 출시를 한 모양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좋은 얘기를 중간에 주셨는데요.
이 가만히 보면요, 제가 지금 요 화면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그리고 최근에 뭐 목표 주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되게 우리가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쪽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제가 같이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거거든요. 메리츠 증권에서 아까 권 기자님 전해 주셨듯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53.9조 원, 54조 원을 불렀습니다. 지금 저기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40조 원이에요. 40조 원 정도로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29명의 이거 한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IB들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종합해서 로이터에 이게 노수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봤더니 1분기 영업이익가 역대 최대치로 약 40조 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38조 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 컨센서스는 이제 내일 아침에 바로 알게 되겠지만 한 40.5, 41조 원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CT에서 51조 원을 불렀고 그리고 메리츠 증권에서 53조 원 정도를 54조 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메모리만 50조 원. 근데 이유를 메모리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환율이 있잖아요. 환율. 네. 하나로 하면은 그러면 환율이 지금 원화 약세가 됐으니까 당연히 달러 베이스로 이거 계산하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율과 그리고 제품 믹스 효과 이런 것들을 포함했다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왜 가만히 보면은 국내의 어떤 증권사에서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뭐 43조 원이라 그래놓고 목표 주가 31만 원이래요. 그리고 어떤 데는 51조 원을 불려놓고 32만 원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메리츠 증권은 53조 원을 불렀잖아요. 네. 근데 26만 원인가 그래요. 굉장히 낮은 밸류네요. 예, 그러니까 또 낮게 해놨어요. 낮게. 그걸 낮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이 목표 주가는요.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멀티플을 얼마큼 주느냐, 평가를 얼마큼 했느냐에 다 달라요. 네. 더 높게 전망한 데는 목표 주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정 프로님 말씀을 주셔서 뭐냐면요. 기본적인 가장 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메모리의 사이클을 예전처럼 경기 사이클에 의한 이 메모리 사이클이 그냥 사이클로 고점 찍고 요번에도 예전처럼 떨어질 거냐 네. 아니면 이번에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오래 갖고 있을 구조적 사이클의 변화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시클리컬로 바라보면은 네. 밸류를 낮게 주겠군요. 네, 완전히 달라요. 네, 이게. 근데 장기로 보면은 예. 밸류를 높게 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쪽에 반도체 담당하는 사람들 주변에 뭐 선후배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걸 시크리컬로 여전히 보는 사람들은요 되게 비관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쪽도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면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쪽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야 이거 그런 거 아니다. 이번 사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보는 쪽들은 이번에는 다르다. 그리고 예전처럼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게 아주 중심이에요, 중심. 그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요 목표 주가나 이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8번 뉴스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지금 디램 3년 장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술술 나왔죠.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예전에는 그럴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그렇게 하고 있대.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에 이제 팩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빅테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리 돈을 줘도 못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 부족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 계약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칩메이커들은 이게 지금 만약에 시크리컬이면 올라갔다가 가격이 어느 순간에 팍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최저 가격을 설정해서 3년 동안 네. 그 일정 부분 한 30% 정도는 성급 지급 받고 그리고 최저 가격을 설정을 해서 만약에 시크리컬이라고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3년 동안에는 일정 정도 가격 이상으로 계속 이거를 물량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정적 성장을 한다. 이런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유사한 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즉 이 계약은
오랜 기간에 걸쳐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해서 거래를 한다. 이 얘기가 제가 뉴스를 매일 데일리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이게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맞아요. 예, 실제로 근데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 이런 데 보면 이걸 보면 예전과 다르다. 네. 예전처럼 이 멀티플을 주면 안 된다. 얘네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가 다르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의 그 경험치와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스크리커를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때도 예전에도 그랬어. 예전에도 이번에 다르다 그랬는데 여전히 고점이었어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목표 주가도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번 이익이 얼마큼 나올 거고 그래서 목표 주가가 얼마고 그렇다니까 나는 거기까지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은 방향성을 보자. 첫 번째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네. 방향성을 보자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는 증설을 해서 실제로 웨이퍼가 디램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 그로부터 지금 1년 전이 언제쯤인가 요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보고서가 나올 때 영업이익 전망을 이익 전망을 플랫으로 하는 순간이 와요. 높이지 않고 지금 네. 계속 높이잖아요. 그걸 높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이 가격이. 그때가. 예, 예.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는 것보다 그런 거 보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은 뭐 증권사마다 한 달 전에 냈던 수치에서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게 이제 평평해지는 그런 때가 오는군요. 예. 그럼 민박해서도 별로 뭐 높아지지 않고 이럴 때. 예, 별로 안 높이고 이제 뭐 플랫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단 당장이 제일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를 뭐 50조로 해놔가지고 요건 좀 걱정스럽긴 한데 전체 컨센서스는 40조에서 43조 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높이를 높여놓으면 네. 당일 발표될 때 반응이 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예, 45조가 나왔어요. 예, 그럼 분명 컨센보다는 10%나 높으니까 서프라이즈인데 예, 사람들이 54조까지 봤어요. 예. 그럼 이럴 때는 반응들이 좀 어때요? 주가가 반영했냐가 중요하죠. 어... 예를 들어서 네네. 주가가 그동안에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주가가 이것 때문에 이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38조에서 43조, 막 51조, 53조까지 막 올라가면서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막 올랐어요. 아... 그러면 45조가 나왔다. 그러면 빠질 가능성이 세로온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네. 근데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한 42에서 43조잖아요. 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한 45조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네.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아무리 거죠. 54조를 봤지만. 예. 네. 왜냐하면 그걸 진짜 온전히 반영했냐 안 했냐. 네네. 근데 실적 관련해서 뉴스 보니까 TSMC를 거의 이번에 이제 따라잡은 것 같더라고요. 오, 네. 네, TSMC가 한 30조 정도 아마 지금 예상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TSMC 한때 우리가 부러워했죠. 뭐 거기는 닿지 못할 어떤 그런 우리랑은 다른 레벨의 어떤 그런 반도체 회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예. 와 이제 TSMC를 삼성전자가 넘어서는 그런 일이 이번 내일이면 이제 발표가 날 테니까 그것 아마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맨날 방송하잖아요. 우리 셋 있어요. 네. 200조라고 그랬어요. 몇 개월 전에. 맞아요. 200조. 두 개 합쳐서 200조. 두 개 합쳐서 200조라 그래서 그랬죠. 200조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냐면 디램 가격이 8배씩 올랐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이제 호기를 맞은 건 분명히 맞는데 이 호기에서 고점 찍고 내려가는 상황을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은 그걸 생각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러한 호기를 얼마나 우리 국가적으로 이걸 잘 끌고 가야 되느냐. 제가 외람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가끔 제가 이제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호기를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방산도 보세요. 옛날 방산은 어땠어요? 옛날 방산은 어디 전쟁이래 구지연이래 그럼 떴다가 그냥 원위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날 방산 미리 얘기했었고. 네네. 그 예전에 또 저는 방산주를 좀 싫어했고 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수주 요번에 공개하기로 이런 루머들이 막 돌고 그러면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희연했는데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좀 했었는데 마지막에 되니까 마지막 일주일도 안 당겨놓고 그 회사가 안 되고 딴 회사가 돼버렸어. 뭐 이런 일들이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추출 산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이 있을 수 있는 이번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네. 이익 성장이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제조업 부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빼고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산업에 걸쳐서 지금 아까 예산에서 미국의 예산에서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에너지 인프라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 인프라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엄청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더더욱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왜 외람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그냥 이 안에서 우리 투자 얘기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투자에서 잠깐 딴 얘기 좀 하면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그동안에 그냥 원래 우리나라가 좀 뭐 부강한 국가였긴 했지만 네.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주변에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이 투자와 상관없이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나라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가 되게 맞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저는 주식 투자자이지만 이걸 보면서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반제품을 공급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좀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중국을 하고 만들 수 있는 국가를 찾아보면 한국이 거의 유일하단 말이죠. 독일과 맞아요. 일본도 네. 아직까지 그 제조업이 그렇게 살아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제2의 그 성장 가도, 그러니까 2020년 이후의 성장 가도는 웬만하면 한국이 다 가져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되게 희망차게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현장도 가다 보면은. 그래요.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다 만들어 주니까. 네. 뭐 옛날에 아침 네. 오늘 이번 주에 머리 아픈데 이런 얘기해서 그냥 뭐 저런 얘기를 지금 아침에 왜 해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냐하면 주식과 연관되어서 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 4월 18일에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섹터에 좋은 섹터들이 많아요. 좋은 기업들이 되게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단 어떤 사람들만 잘하면 되느냐? 위정자들이 싸우지 말고 5년 10년을 바라보고 5년 10년을 바라보고 좀 이걸 하면 진짜 혹일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생각을 드나 봅니다. 자, 뉴스 더 진행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유상증자 이거 제일 예, 이슈죠 이게.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하나그룹 차원에서 이번 이슈를 덮으려는 뉴스들이 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랄까요? 명분 있는. 어필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주사 하나에서 하나솔루션 유상증자의 100% 이상을 소유할 것이다. 하나솔루션 지분이 36.3%를 갖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유상증자의 120% 초과 청약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한화가 사준다 이거죠 다. 그렇죠. 전부 다 100% 사줄 거고 혹시 실권이 나더라도 내가 다 사줄 거야. 우리가 하나가. 그러면 무슨 걱정할까요? 하나는 뭔 돈을 할 거야? 네. 그 돈은 그러니까 한화에서는 하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 자산 등의 부동산 자산과 그리고 타법인 출자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거 했죠. 뭐 고려원도 사고 막 지분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민을 해서 요 유동화로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도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회사채나 이런 걸로 마련하지 않을게. 우리 있는 걸로 할게. 라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있는 거 가지고 지주사도.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해서 작업 마련해서 하나솔루션이 요번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할 거야라는 거 처음 위에 걸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네. 하나솔루션에서 기업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유상 증자 후에 2030년까지 증자 안 할게. 아니 뭐 이제 못 하겠지. 그리고 영업 활동을 네. 통해서 창출한 현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서 재무 건전성 강화에 노력을 할게. 네. 그래서 이번 유증은 재무 안전성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마지막 조치가 될 거야. 믿어줘.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저는 하나 쪽 이제 갖고 있지도 않지만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화나는 건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 떨어지는 것도 화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분 가치가 그러면 예. 한화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유상증자에서 만약에 거기에 돈 태운다는 얘기는 초과 청약하면 지분율 높아지겠죠. 지분율이 더 높아지- 가져가면요. 예, 더 가져가면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만큼이 개인 투자자들은 지분율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청약하면 되죠. 개인 투자들이 실권하면 사겠다는 거잖아요. 아 실권하면 사겠다. 네. 어쨌든 이제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 예. 만약에 초과 청약을 저 하나 가져가면 뭐 약간의 실권 안 하면 나는 그냥 36분 3%만큼만 내가 더 그거를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건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실권을 하면 나머지 실권한 거 우리가 사줄게 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예. 주가 떨어진 거 말고는 큰 손해는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지분의 문제에서는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실권 그 안 하면 지분만큼 되니까 더 예, 예. 다 청약하면 되니까 예, 그냥. 그만큼 더 사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가 이렇게 돈이 많은 하나 솔루션에 돈을 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살짝 들기도 하고. 아니죠. 그거는 그건 문제가 아닌가요?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예, 규정상 그건 안 되는 거죠. 아, 자회사, 하나- 예, 모회사의 모회사가 자회사 빌려주는 예, 거는? 예, 예, 그건 아, 안 되는 그래요? 거죠. 예, 그런 복잡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고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욕 먹을 거 뻔히 알면서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우리 3월에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고 조정도 보였잖아요. 네. 3월에 셌던 섹터와 종목들을 한번 적어 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맨 앞에 태양광이 있는데 HD 현대 에너솔루션 이거 신고가예요. 이런 것들이요. OCI 홀딩스 신고가입니다. 네. 얘네들 이거 안 했으면 여기 맨 앞에 얘가 들어갔을 텐데 하나솔루션이 그렇죠. 그랬는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뭐가 떴냐? 태양광, 풍력, 방산, 에너지 인프라, ESS, 피팅 밸브, 석탄 이런 게 떴어요. 석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부각이 됐는지. 에너지. 재생에너지, 방산,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 E&A, 대우건설은 뭐냐면 복합적으로 세 가지 걸려 있습니다. 원자력에 있고요. 네. 재건에 있고 에너지 인프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각이 되면서 얘들이 센 거예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있으면 ESS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LNG 쪽이기 때문에 조선 피팅 쪽도 피팅 밸브 이런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네.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3월에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만약에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얘들이 없어질 거냐가 아니고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중요한 걸 알았어. 이들이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시장이.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속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좀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11, 12 누수는 그냥 시장이 바로 전하는 건 누수는 아닌데요. 석유 좀 안정될 수 있는. 예. 중동 6개국 주한 대사가 한국에 원유매 에너지 최우선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죠. 근데 실제로 뭐 말은 그렇게 하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를 억제할 전략적인 목표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나라가 중동 거 여태까지 사줬는데 이번에 혹시 일본이나 딴 나라처럼 미국 거 사고 러시아 거 사고 그러면은 얘네들 시장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요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것도 공 기자님 전해줬는데 우리나라의 원유 고도화 설비가 이들 국가도 필요한 거예요. 이들 국가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써야 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이해가 딱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원유 고도화 설비들 있잖아요. 이 설비들은 중진류에 맞춰져 있다고 해요. 네. 중진류에. 그래서 이 중동산 원유에 맞춰져 있어서 이게 아니고 미국 가까우면은 미국 거는 우리 여기 설비에 필요 없거나 아니면 설비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 맞아서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뭐 또 이런 뉴스도 같이 붙어오더라고요. 일본은 내년 초까지 필요한 석유가 확보됐다라고 다카이시 사나이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카이시 사나이는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요번에 파병한다 그러는데
자민당에서 반대를 엄청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오펙 플러스에서 5월부터 증설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설한다 하더라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 시장이 바로 안정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유가하고 환율하고 국제 수익률을 보고서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유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바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뉴스까지 쭉 살펴봤고요. 예. 뭐 반도체 또 증시에 있었던 뭐 한화솔루션 관련 뉴스들 또 석유 관련 뉴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네. 내일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삼성 실적 발표 있고 기대감이 있어서 그리고 지난주에 반등을 좀 하면서 마감을 해서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뭐 조금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굉장히 불안하는 하지만 근데 이코노믹 데이가 내일 모레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일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져갈 종목 섹터 위주로만 좀 보자.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락이 나오더라도 가져갈 종목 뭐가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넥스트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상승 쪽이에요. 삼성전자도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뭐 대체로 시총 상위 종목들은 플러스 쪽에 있긴 합니다. 물론 아주 강한 시장 정도는 아니고 삼성이 조금 이제 끌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이 오네요. 자, 넥스트 시장 분위기는 요 정도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더블 밸류업. 밸류업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마다 혹은 뭐 장 끝날 때마다 막 머리 쥐어뜯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내가 왜 이거 샀을까?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머리털들이 남아나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때 필요한 닥터포 헤어 요게 이제 탈모 샴푸, 국민 네. 탈모 샴푸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고 대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아주 획기적인 가격으로 갖고 왔다는 거고요. 요 폴리젠 샴푸 여기 보이시죠? 네, 요건데 요게 헤어도 이렇게 좀 굵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좀 많이 비어 있는 분들 좀 채워주는 그런 이제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샴푸라고 해요. 우리 보검님께서 모델을 하시는군요. 우리 보검님이라고 하면 조금 아니 전 국민의 보검님입니다. 그런가요? 보검님께서 모델을 하시면 이거는 탈모가 아니어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요게 지금 500, 요게 이제 500ml인데 요거에 네. 이제 리필 500ml 더 그리고 100ml짜리 요거 이제 여행 다닐 때 여행용. 좋은데 그렇게 총 1,100ml가 가는 거고요. 가격이 요렇게 하면 원래 6만 원이 돼야 되는데 39,900원으로 네. 아주 뭐 반값에 거의 드립니다. 네, 그래서 보검님이 네. 보검님이 가격까지 할인을 해주셨으면 그래 보검님 해주셨다. 네,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단 요 네이버 스토어 여기에서만 지금 가능한 가격이니까 네.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사실 수가 없다는 거 네, 꼭 참고하시고 다른 데 잘못 들어가시면 안 된다. 네이버 네. 스토어에서만 꼭 구매하셔야 요 가격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닥터포 헤어 국민 탈모 샴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더블 밸류업으로 넘어가고요. 박 기사님도 보내드릴게요. 박 기사님은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조 기자도 얼른 들어가시고. 네, 더블 밸류업으로 오늘 장 초반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